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관련된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경제사 파트 면에서도 굉장히 깊지만 경제사, 사회사, 인구사 면에서 깊이 있는 내용 지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3.1운동을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같이 읽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3부입니다. 동아시아사의 가능성. 자, 민족주의와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3.1운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그것이 일본의 지배에 대한 거족적인 저항 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뚜렷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족운동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정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 무당 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의 변경과 언론, 출판 활동의 일정 범위 내의 허용 등이 밝혀져 왔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라는 틀 속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근래의 식민지 근대성의 논의와 관련해서 그것이 근대의 산물인지 아니면 전근대 시기의 민족주의의 모체가 되는 실체적인 것이 존재했었는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민족주의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탈민족주의의 주장도 일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의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의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민족주의의 역사와 그 특징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에 앞서 문명주의라는 것이 존재했으며 근대 이후의 민족주의도 문명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언어, 풍속 등의 개별성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 주자학이 국가 이념으로서의 주의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국에서의 문명주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명주의 입장은 민족이나 종족에게 구속되지 않는 입장으로서 민족주의와는 모순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전제 위에서 성립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명주의의 관점이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민족주의를 근대의 산물로 보는 입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데 이전에 민족주의 모체가 존재했다고 보는 입장도 조선시대에 문명주의가 성립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탈근대의 주장이나 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논의에서도 서구적 근대를 잣대로 삼음으로써 조선시대 이래의 문명주의가 근대 이후에도 그 큰 규정성을 계속 가졌다는 측면은 도외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 민족주의 배후에 존재하는 문명주의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거는 일본 자체가 문명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3.1운동 당시만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한국사에서의 민족주의와 문명주의 병존이라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3.1운동의 사상을 재차 검토하려고 한다. 3.1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 또는 민족주의 사상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거기서 문명주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작업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선언서와 3.1운동 직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선민족 대동단의 사상 등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언급할 것이다. 1.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상주의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되었던 한편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투쟁 형태에 관해서는 다수의 참가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과 일본 군국주의 본질을 간과한 패배주의적 태도라고 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선언서의 다음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구사상, 구세력이 기미된 일본 위정가의 공명적 희생이 된 부자연, 우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개성광장하여 자연우합리한 정경대원으로 귀환케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압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 숫자상 허식의 하에서 이에 상반한 양민족 간에 영원히 화동할 수 없는 원구를 거의 침조하는 금례실적을 관하라. 동맹과감으로서 구호를 확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정에 기본한 우호적 선국민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하소복하는 첩경인지를 명시할 것을 아닌가.
또 2천만 한분축원의 민을 위력으로서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가 아니랄 뿐 아니라 차로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인 사억만 진화인의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의를 갈수록 농후케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동망의 비운을 초치할 것을 명하니 금일 오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명을 수놓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로서 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케 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목매에도 변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이것은 조선 독립이 일본과 중국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한 부분이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일본에 대해서 조선의 독립이 일본을 사로로부터 탈출하도록 해준다고 호소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선언서의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인은 타의 원우를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중후하기에 급한 오인은 숙석의 징견을 갖지 못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제치 아니하도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때로 융화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자. 일본과 중국을 향한 호소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양 3국의 평화이며 일본의 침략주의가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선의 독립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거기에는 한국적인 아시아주의, 한일 중 3국의 연대사상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이라면 몰라도 병합으로부터 9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여전히 일본에 대해 그 과오를 설득하여 올바른 길을 가라고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낙천주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침략적 본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에 대한 태도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야말로 문명주의 입장이 아닐까 한다. 3.1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 대표들의 문명주의적인 입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세가와 유시미치 조선 총독에게 제출한 유망서에 보이는 다음 부분이다. 먼저 특성에 대해 말한다면 조선인은 대륙적이며 일본인은 섬나라적이다. 사회의 기소에 대해 말한다면 조선은 유교국이며 일본은 불교국이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5,000년이며 일본은 그 반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상으로 말하면 의문 변화의 풍약이 현저히 다르고 문자상으로 말하면 표기 범위의 광협이 너무 달라서 조선은 세계적 영향인데 일본은 지방적이며 빈약하다. 또한 음식, 의복 등에 이르러서는 조선은 문화적이며 고급한 데 비해서 일본이 그것은 실질 가치가 얼마나 저열한지 본시 정평 있는 그대로다. 신문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령 약간 낙후한다고 말할 수 있거니와 원 가치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단계 높은 단계를 선점했던 조선을 일본이 성실치 못한 방법으로 근본적 개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지라도 실행할 수는 없는 짓이다. 19세기에 와서 새롭게 도입된 신문화에 있어서는 약간 낙후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문화에 앞선 전통 문명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것이 이 요망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도 특히 일본이 문자에 비해서 한글이 세계적 용량임을 주장하는 부분은 흥미로우면서도 그 문명주의적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독립선언서나 민족 대표들의 요망서에서 볼 수 있는 일본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과 그 배후에 존재한 문명주의적 입장은 결코 고립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하나의 예로 여운형의 경우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3.1운동 당시 상해에 체류 중이던 여운형은 1919년 11월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사정에 관해서는 강덕상의 자세한 연구가 있는데 여운형을 회유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와 그것을 알면서도 감히 가겠다는 여운형의 생각 때문에 실현된 것이었다. 여기서는 일본 방문 중에 행한 발언에서 두 가지를 인용한다. 사람은 신이 없으면 어째서 일찍 죽지 않겠는가라는 말은 고인의 저주가 아닌가. 개인이 신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가에 있어서랴. 역사서를 펴서 읽는다면 일본은 조선에 대해 문화면에 있어서 부채자이다. 일본의 문학, 미술, 공예, 기타 여러 가지의 문명은 모두 조선에서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본은 이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항상 전하로서 대답해왔다.
또한 일본은 일청, 일러의 양역을 조선 독립을 위해서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조선 독립을 보장하는 것을 세계에 성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와 폭력으로 조선을 합병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2천만 인민이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기에 이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세계 각국도 역시 모두 일본의 무신의를 매하며 또 시기했다. 현재 4억 중국 민족은 일본을 투시하는데 그 배척운동이 얼마나 격렬한 일일까. 일본은 단지 국토가 광대해졌다는 것만을 기뻐하고 있지만 실은 극히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조선 독립 승인은 일본이 신의뿐만 아니라 일본 장래의 국익을 위해서도 극히 유리한 행동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척식국 장관으로서 여운형의 일본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고가 렌조우와의 대담에서 여운형이 발언한 내용 중 조선 독립을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로서 일본의 신의를 위해 독립을 주장한 부분이다. 여기서도 그의 문명주의적 입장이 잘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신의를 위해 독립을 주장한 부분에서 독립선언서와 같은 입장을 살필 수 있다. 제군, 무엇 때문에 조선은 독립할 수 없는가? 자유는 누구에게도 공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은 왕년 조선을 위해 정의군을 일으켜 진화와 싸웠던 것이 아닌가? 미약한 조선을 옹호하기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던 일본의 현재 조선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가? 바야흐로 성명을 배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논의는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세계적 정의의 나라로서 인도국으로 하려고 하는 희망에 의한 것이다. 지금 나의 인론에 의하면 조선의 독립은 형태에 있어서 별개의 일이 되겠지만 일선 양 민족 간에 있어서는 혼연융합되어 동양의 평화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닐까. 대군, 우리들은 여전히 싸운 다음에야 획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향유할 수 없겠는가? 아니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아시아에 흐리지 않는 평화로운 시대의 도래가 목전에 있으며 그 여운형은 이 문제가 신의 소리이기 때문에 조선 독립의 사유의 진정함과 정당성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승인되면 곧 조선 및 일본 간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유대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에서 받는 의념의 모두가 불식되게 될 것이다. 승인이 세계에게 주는 영향은 아무런 고려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는 것은 군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관대하며 현명하게도 조선의 독립이 자국에 대해서도 결코 위협이 아니고 일본을 위협으로 보는 적국과의 사이의 완충국으로서 강력한 보루가 될 것을 인정한다면 일본은 극동의 자매국이나 전 세계의 국민의 눈에도 명예회복의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은 옛날의 조선은 아니다. 확실히 조선은 훈련된 병사나 싸우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무방비이지만 성장해온 국민적 각성이라든지 조선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애국심이 폭발해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을 불손하게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중국은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대처하는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므로 일본이 조선에 대처하는 관대함에 비례해서 현재 중국의 일본관도 관대해질 것이다. 인접하는 공화국 중국의 모든 반일 감정은 일본의 조선 독립 승인에 의해 한순간에 무산되어 미중유의 우호 관계가 황해양안의 이국의 현재의 긴장감을 대신할 것이다. 위 이용문은 여운형이 일본의 제국호텔에서 행했던 연설의 일부분인데 연설의 원문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3.1운동과 그 직후의 여운형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문명주의 및 일본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에 조선민족대동단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이 조선민족대동단이 일본 국민의 고함. 조선민족대동단 이라고 하는 조직은 3.1운동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1919년 3월 말에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였다. 대동단에 관해서는 신봉용, 장석홍, 반병률 등의 연구가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 의거해 먼저 그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대동단의 중심 인물은 전엽, 최익환 등이며 결성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귀족인 김기진이 총재가 되었다. 그 강령으로서 조선 영원의 독립을 완성하는 것, 세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 사회의 발전을 광박하는 것의 사막목을 내걸었다. 그리고 총재 밑에 황족 대표 이하 승신단, 나중에 진신단으로 계층, 유림단, 종교단, 교육단, 청년단, 군인단, 상인단, 노동단, 부인단, 지방구역이라는 11개 단위마다 총대를 배치하는 조직 형태가 갖추어졌다. 대동단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황족인 이강을 상해에 데리고 가서 제2의 독립선언을 발표하려 한 계획이 발각되어 단원 대부분이 체포된 사건을 통해서였다. 대동단에 대해 연구자 장석흥에 의하면 대동단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국내의 독립운동 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결성된 조직이었다는 점. 2. 범국민적인 조직을 구상했다는 점. 정부적인 조직을 구상했다는 점. 4. 전국적인 조직을 구상했지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만이라는 점.
5. 구한마을 관리 출신과 전 일진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든 조직이었다는 점. 6. 연령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동단의 이름으로 작성 배포된 일본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조선의 독립을 일본 국민이 인정하도록 호소한 것으로서 1919년 5월에 사백부가 작성되었지만 배포 전에 최익환 등이 체포되어 당국에 압수 당한 바 있었다. 이 문서에서는 우선 동양 5억의 민생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지 또는 의구심과 원한의 악연에 고민하는 것을 명예로 하는지 일본 국민이 일대각성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독립의 선포는 공종 공영의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역사적 감정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오호라, 동양 5억만의 민생은 그와 같은 뿌리의 문화와 도덕의 우위를 서로 지킴을 행복으로 여기겠는가? 아니면 그 의심과 두려움의 원한의 악연에 서로 고민함을 명예로 삼겠는가? 이는 실로 일본 국민의 일대각성을 요하는 점이다. 무릇 수천만의 생명을 죄악된 일에 희생시킨 근본의 대전은 우리 인류로 하여금 진정한 인도적 문명의 영원한 건설을 절실히 요구했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의 생활을 개조되고 국민도 덕은 혁명될 것이다. 대평등, 대자유의 진리는 이제 바야흐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강건이 바로하는 공포세계는 그 잔영을 잃고 정의, 인도의 대동세계는 그 서광을 비추었도다.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에 쫓기어 이제 새로운 조류의 끌어오름에 오른 우리 조선민족은 반만년 문화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인류 대동의 새로운 요구에 응해 세계평화의 대원칙을 준수하고 정의, 인도의 영원한 기초를 확립시키고 동양 정립의 복지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 조선의 독립을 선포했다. 이는 실로 공종 동영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지 추호도 역사적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일본을 배척하려는 것도 아니며 근린을 끊고 원교를 부르는 것도 아니다. 300년 이래의 수건, 특히 10년간 골세 사무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은 어젯밤이 꿈이요 한 주가 흘러가는 뜬구름에 지나지 않으니 새로운 시대의 순조로운 조류에 따르고 우리 민족은 이제 새삼 이를 논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하면 두 민족 사이의 어렵고도 뽑을 수 없는 악연을 일소하고 동양의 영원한 낙원에 5억만인의 단락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단층이 있을 뿐이다. 일본인에게는 세계적 도량이 없음을 우리는 고심한다. 오호라, 일본 국민이여 맹성하라. 시대에 뒤진 군국주의에 희생되어 남을 해하고 자기를 멸망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지어다. 이 문서에 보이는 일본에 대한 태도도 앞에서 본 3.1 독립선언서나 여운용이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을 강하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잘못 설득하면서 일본의 침략주의가 이윽고 자기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원컨대 무모한 정부의 죄악적 정책을 맹종하지 말고 국민의 자각의 탁견을 실현되게 하라. 마땅히 냉정한 양찰과 원대한 기도로서 인류 대동의 귀추에 뒤떨어지지 말며 특히 우리 두 민족 간의 지난날의 악연을 전하하여 영원한 이웃의 정리를 확보토록 꾸짖는 바이다. 대동단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대동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전협과 최익환의 경력이다. 즉 전협은 1876년생, 최익환은 1890년생으로 두 사람의 연령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일진회에 가입했고 지방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장석훈이 지적한 대동단의 특색 가운데 다섯 번째의 특색을 체현한 인물이야말로 이들 두 사람이었던 것이다. 특히 전협은 일진회의 한일합방청원서의 이용구, 송병증에 이어 세 번째로 서명한 인물이었다. 일진회 회원으로부터 대동단 결성으로 이르는 두 사람의 편력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일진회가 구상한 합방과 그 이후의 현실과의 괴리가 그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으로 전향하게 됐다고 일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 시종일관 작용하고 있던 것은 문명주의적 입장도 또한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즉 일진회의 참가와 합방청원서의 서명이라는 행동에 이르게 한 것은 문명의 실현을 위해 대한제국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도 합방을 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충독부 정치는 그들이 기대했던 문명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좌절감, 이러한 일들이 두 사람의 전향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대동단이라고 하는 조직의 명칭은 재차 말할 필요도 없이 유교에 있어서의 이상사회의 대동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 명칭이야말로 그들의 문명주의자로서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문명의 배후에 유교가 존재한다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다. 3. 일본의 마지막으로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문명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초의 당혹, 경악으로부터 무력에 의한 탄압으로 이어졌는데
사건이 진정됨에 따라 무당 정치에 대한 일정한 반성과 새로운 지배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3.1운동이 중심적인 요구였던 독립이라는 문제는 무시되었고 일본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한 지배 정책의 부분적 수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종래의 연구에서 밝혀진 그대로이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3.1운동이 지닌 문명주의적 입장마저도 일본은 아예 무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3.1운동 이후 일제시대 내내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인 연구자로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3.1운동을 재차 주목하고 싶은 것도 이러한 일본의 태도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에 즈음해서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문명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이 앞서서 수용한 근대 서구 문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실현을 일본이 행하겠다는 것이 병합의 합리화 논리였다. 3.1운동이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이념적 근거로 내세운 것도 역시 문명의 논리였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와 그것에 반대하는 3.1운동은 다 같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웠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양자가 내세운 문명의 내용 사이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일본이 내세운 문명은 서구 문명이었으며 일본은 그 대리자를 자임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3.1 독립선언서나 대동단이 내세운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문명을 기초로 한 인류 문명이었다. 동양의 전통적인 문명은 근대 문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그 역사에 크게 규정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사에서는 조선왕조의 성립을 계기로 문명주의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시기 일본은 무로마치 시대였는데 당시에는 유교 또는 주작을 국가 이념으로 삼아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이른바 건무신정이라고 부르는 정변을 주도했다던 고다이고 천황에게서 송악의 영향과 새로운 국가 구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정변이 3년 만에 실패하고 나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정권이나 도쿠가와 정권도 그러한 의도는 아예 없었다. 도쿠가와 시대에 와서 일본에서도 주작이 체제 이념으로서 수용되었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도쿠가와 정권은 어디까지나 무사의 정권이었으며 조선시대와 같이 과거를 통해서 유학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그러한 체제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문명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갖지 못했는데 유학자에서 신도가로 전향한 야마자키 안사이는 만약 공자 맹자가 일본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우겠다는 말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그는 민족주의자였지 결코 문명주의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는 19세기 중엽 서구 세력이 동아시아에 등장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서구의 등장에 대해 민족적 위기심이 메이지 유신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일본처럼 서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었다. 전통 문명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했는가 하면 같은 문명주의 입장에 서면서도 서구 문명 혹은 그것을 재빨리 수용한 일본과 결탁하려는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국문 자체가 분열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양국 이러한 대칭적인 상황만을 보면 문명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존재로만 부각된다. 실제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의 옛 문명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빨리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옛 문명이 내건 이상사회로서의 대동사회 사상과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족 자결주의 사상이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해 일본은 전혀 예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3.1운동에서 볼 수 있는 민족주의와 문명주의 병존이라는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한국 민족주의 성격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구화가 강조되면서 영어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민족주의와 문명주의 상극 상태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탈민족이나 열린민족주의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를 충분히 반영한 논의라고 하기 어려운 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 일본에 있어서는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문명주의, 전쟁 포기와 평화국가의 입장의 바야흐로 큰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도 문명주의와 민족주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